네, 안녕하세요. 코레일 NCS 실전 봉투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실전 모의고사 제2회 내용들 중에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할 거고요. 요 경영학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6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모형으로 적절한 것은 조직 내 의사결정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의 흐름 네 가지 요소가 비교적 독립적인 조건에서 뒤죽박죽 엉켜 있다가 특정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서로 연결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즉,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조직 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주로 조직의 구성단이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매우 약한 경우에 이 모형이 활용된다. 1번 합리성 모형, 2번 제한된 합리성 모형, 3번 쓰레기통 모형, 4번 관리인 모형, 5번 관료 정치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답부터 체크하면 역시나 요 네 가지 내용, 그 다음에 뒤죽박죽 엉켜 있다가라는 표현 가지고 유추하시면 3번 쓰레기통 모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면 합리성 모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를 합리인으로 가정하고 있고요. 합리인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 모형은 최적회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제한된 합리성 모형과 관리인 모형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관리인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모형, 관리인 모형은 합리성 모형이 최적회를 추구하는 데 반해서 만족회를 추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관료정치 모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정책이 결정될 때 관료들 간에 정치에 의해서 정책들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모형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번 문제 정답은 3번 쓰레기통 모형이 되는 겁니다.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전통적인 입장에서 갈등은 조직에 해를 입혀 발생 시 바로 처리해야 하는 요소로 여겨진다. 2번 조직 내 갈등 관리는 개인의 성과 외에도 조직 목표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번 갈등은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 및 동기와 모순되어 표현이 저지될 때 발생한다. 4번 갈등은 창의적인 직무 수행 및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번 외부 집단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집단의 응집력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답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경영학의 관점에서의 갈등은 순기능과 긍정적인 측면과 역기능, 부정적인 측면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갈등은 무조건 늘리거나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걸 우리는 갈등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냐면 갈등이라는 것이 순기능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정답을 체크해 보면 4번이 돼요. 갈등은 창의적인 직무 수행 및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27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주 언급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면 5번 지문이에요. 외부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거고 내부 집단의 응집력이 향상되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면 집단 내부의 응집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집단 구성원 간의 경쟁심이 발생하면, 집단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집단의 응집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27번 문제 정리하시는 겁니다. 다음 28번, 다음 중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집단 의사 결정 기법은 1번 교차 영향 분석법, 2번 브레인스토밍, 3번 지명 반론자법, 4번 명목 집단법, 5번 변증법적 토의라고 들어와 있고요. 역시나 시험 목적상 정리하셔야 되는 개념들은 브레인스토밍, 지명 반론자법, 명목 집단법 정도가 구체적으로 개념들을 좀 잡아 가셔야 되는 거고, 해당 문제에서의 정답은 2번 브레인스토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만 더 나머지 것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로운 토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연상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상황이다 보니 브레인스토밍은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보다 양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판을 금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 외에 추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들 조금 더 얹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명 반론자법, 말 그대로 누군가를 지명해서 반대 의견만 제시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지명반론자법을 사용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집단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단 사고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집단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명목 집단법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좀 하시면 되는데, 이 명목 집단법이라는 것은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법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방법을 명목 집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긴 모입니다. 근데 한자리에 모여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집단이 아니라 이름뿐인 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린 이 방법을 명목 집단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일단 2번 브레인스토밍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브레인스토밍과 지명 반론자법과 명목 집단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28번 문제 내용 마무리 짓고요.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분업에 의한 전문화, 2번 공식적 규칙에 의한 관리, 3번 의사결정의 권한 구조, 4번 피라미드형 계층 조직, 5번 차별적 성과급제. 이건 답 간단하게 고를 수 있으시죠? 답은 5번 차별적 성과급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표준 과업량이 정해지고 나면 그 표준 과업량을 중심으로 표준 과업량을 초과 달성한 자에게는 고임금을, 표준 과업량을 미달 달성한 자에게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요 차별적 성과급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막스 베버가 아니라 테일러란 사람이 되죠. 그래서
29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30번이에요. 다음 기역에서 미음 중 공식적 집단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언론인이 되고 싶었던 윤미는 노력 끝에 A 방송사와 B 방송사 모두 최종 합격하였지만 A 방송사에는 기자로 B 방송사에는 아나운서로 지원한 바 있어 고민 끝에 B 방송사에 입사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B 방송사는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적 집단 중에 공식적 집단에 해당을 하죠. 다음 두 번째, 아직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 미라는 수능을 치른 후 선생님과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니은 유명 대학의 경영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의 경영학과 공식적 집단에 해당을 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우여곡절 끝에 원하던 기업에 취직한 영주는 회사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디귿 사내 산악회에 가입하였다. 사내 산악회가 비공식 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리을 댄스 동호회 회원인 주영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동호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동호회는 역시나 비공식적 집단에 해당합니다. 다음 마지막, 오랫동안 소믈리에를 꿈꿔왔던 수정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주류 회사에 취직하였지만 회사에서 매주 와인 시음 모임을 주최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신청하였다. 와인 시음 모임 역시 비공식적 집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공식적 집단에 해당하고요. 디귿과 리을과 미음은 비공식적 집단에 해당하는데 문제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공식적 집단이 아닌 것을 고르니까 디귿, 리을, 미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고르시면 되죠. 따라서 지문 5개 중에 5번이 30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31번 볼게요. 직무평가의 방법 중 서열법의 주관성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교대 서열법, 2번 쌍대 비교법, 3번 요소 비교법, 4번 위원회 방법, 5번 등급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건 요 내용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제 자체라서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되는데 서열법의 주관성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 모두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4가지가 쌍대 비교법, 교차 또는 교대 서열법, 위원회 방법, 요소 비교법 같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서열법의 주관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고요. 5번에 들어가 있는 등급법은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분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서열법과 완전히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무평가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31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번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사평가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주로 관리자 계층의 선발을 위하여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평가자를 특정 장소에 며칠간 합숙시키면서 훈련받은 관찰자들이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관리자 선발이나 승진 의사 결정 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체계적인 선발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관리자를 신규로 선발할 때가 아니더라도 기존 관리자의 공정한 평가와 인력 개발을 위해서도 활용되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합숙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합숙을 시키면서 뭔가 평가할 거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숙을 시키는 형태의 방법은 합숙을 누구를 시키냐에 따라서
선발에 활용될 수도 있고 평가나 인력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정답을 고르시는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합숙이 돼요. 1번 강제할당법, 2번 다면평가제도, 3번 행동기준평가법, 4번 평가센터법, 5번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는 거고 각 방법들에 대해서 개념 조금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개념부터 잡고 정답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강제할당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뭔가 구간을 정해놓고 피평가자들 강제로 할당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강제할당법은 가정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있냐면 평가 대상 집단의 성과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다면평가제도는 말 그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면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다음에 피평가자 자신, 고객, 외부 전문가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기준평가법이라는 거고요. 이 행동기준평가법은 중요사건기록법과 5번 지문에 들어가 있는 평정척도법을 결합해 놓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은 말 그대로 평정척도를 활용해서 인사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이 평가센터법이 합숙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선발하거나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32번 문제 정답은 4번 평가센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32번에 대한 내용들 마무리 짓고요. 다음 33번 다음 중 노동조합원과 노동조합원이 아닌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징수하는 샵제도로 적절한 것은 1번 유지샵제도, 2번 에이전시샵, 3번 우선샵, 4번 유니온샵, 5번 오픈샵이라고 하는 거고 일단 답부터 체크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샵제도는 에이전시 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잠깐 살펴보시면 유지샵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일단 고용되면 일정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의무하는 샵제도. 다음에 우선샵 제도는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중에 노동조합원에게 고용에 있어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샵제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언샵 제도는 오픈샵과 클로즈샵을 결합해 놓은 샵제도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일단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이든지 노동조합원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고용하게 되면 무조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계속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 샵제도예요. 그래서 유지샵제도와 유니온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유지샵제도는 고용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면 그 뒤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니온샵이라는 것은 고용이 유지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해 주어야 하는 샵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픈샵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오픈샵은 뭘 의미하냐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든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는 샵제도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샵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33번 나머지 내용들 다 살펴보셨고 정답은 2번 에이전시 샵이 되는 겁니다. 다음 34번 다음 중 호손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호손 공장에서 메이오와 레슬리 버거를 중심으로 행한 일련의 연구들이다. 2번 조명 실험,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 면접 연구,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 순으로 진행되었다. 3번 공장의 공식 집단과는 별도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집단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4번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어 경영적 사고가 변환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5번 인간관계 운동의 등장에 기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요 호손 연구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호손 공장이라는 곳에서 엘튼 메이오와 레슬리 버거라는 사람이 행한 일련의 연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호손 연구가 출제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이 호손 연구는 4차례 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차례 연구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 문제도 결국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호손 연구 4차례 연구는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조명 실험을 하고요. 두 번째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 세 번째 면접 연구, 마지막으로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2번 보시면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조명 실험,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 면접 연구,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 순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배전기 전선 작업장과 계전기 조립 작업장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34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 일반적으로 역시나 이제 요 두 개의 위치를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 시험을 보시니까 그냥 약간 좀 유치한 얘기 한 가지만 드리면 그 어떻게 기억하시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냐면요. 기억이고 비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이야기했을 때 기억이 먼저 올 테니까 조명 실험 다음에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연구한 후에 마지막에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이 온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이 두 개 사이의 순서가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남겨드리면서 34번 문제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무급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급은 뭘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거죠. 1번 직무 간 공정한 임금 격차를 유지할 수 있고 노동의 공헌 측면에서 임금 배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 2번 종업원의 생계를 보장하여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동시에 종업원의 고용 안정과 생활 보장을 이룩할 수 있다. 3번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의 상승 없이 임금이 상승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할 수 있다. 4번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5번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해진다. 답은요? 답은 2번이 되죠. 왜요? 종업원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이 확대됨과 동시에 종업원의 고용 안정과 생활 보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직무급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근속 연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연공급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돼요.
다음 36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제품의 가격을 품질 지표로 여기는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부여하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매기는 방법을 활용하는 가격 전략은 사실 뭐 개념적으로 단어 연결시키시면 답 고르신 것 자체가 불편하지는 않으신데요. 1번 단수 가격 전략, 2번 침투 가격 전략, 3번 관습 가격 전략, 4번 명성 가격 전략, 5번 스키밍 가격 전략이라는 거고요. 이 내용들 전부 다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 개념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가격을 결정할 때 단수로 결정하는 형태, 다시 이야기해서 가격의 맨 끝자리를 0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형태의 전략을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투 가격 전략, 어디에 침투할까? 시장에 침투하는 거고요. 결국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초기 저가 전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기 저가 전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다면 모두 있을까요? 초기 고가 전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을 거고 그걸 우리는 스키밍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습 가격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관습적으로 가격을 정해두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관습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그 갑자기 출출하셔가지고요. 공깃밥 한 그릇을 추가하셨어요. 그러면 그 추가한 공깃밥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셔야 될까요? 아마 이 질문의 대부분의 분들이 얼마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1,000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요? 사실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관습적으로 공깃밥 한 그릇을 추가하면 1,000원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관습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4번 명성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뭐예요? 가격에 명성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고 얘 사실 동의어가 좀 많습니다. 그 뭐라고 번역하기도 하냐면 긍지 가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신 가격이라고도 번역하게 되죠. 어쨌든 다 동의어가 되는데 이 명성 가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가격 품질 연상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격을 들으면 품질을 떠올릴 거다. 결국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격 품질 연상 효과라고 하는 거고 이 가격 품질 연상 효과에 근거해서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명성 가격 또는 긍지 가격 또는 위신 가격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전략에 대한 개념 다 잡아드렸고요. 역시나 문제에서 요구되는 내용과 연결을 좀 시키면 품질이라는 이야기 들어오죠. 고급이라는 의미 들어옵니다. 높은 가격이라는 이야기 쓰여져 있네요. 따라서 36번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36번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는 거고요.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품의 경쟁 상대는 표적 시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변화할 경우 리포지셔닝이 필요하다. 3번 효과적인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잠재 소비자의 성향 파악보다는 제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4번 기업의 브랜드나 제품 등이 경쟁 상대보다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5번 소비자의 욕구 중심의 소비자 포지셔닝과 경쟁사의 전략 중심의 경쟁적 포지셔닝으로 구분된다. 역시나 문장상으로 답 정리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가장 어색해 보이세요? 답은 3번이 되죠. 효과적인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잠재 소비자의 성향 파악보다는 제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거죠. 효과적인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잠재 소비자의 성향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37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38번부터 50번까지 정리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제2회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